은평 창고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 2006년 10월 1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오래된 창고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되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청소부 이창수, 평소와 다름없이 구석진 폐창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쇠창살에는 붉은 녹이 슬어 있고 벽면 곳곳엔 낙서와 검은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쓰레기와 벽돌더미 사이에 희미한 연기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중 한 구석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이창수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바닥에 깔린 재와 함께 검게 그을린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다. 처음엔 동물뼈나 음식물 찌꺼기라 여겼으나 유난히 굵고 이상하게 구부러진 뼈조각이 눈에 띄었다. 그 순간 그는 등골이 오싹해져 손을 떼고 마치 혼이 빠진 듯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여기 창고에 뼈가 있습니다. 불에 탄 것 같아요. 사람 뼈일지도 모릅니다. 신고를 받은 은평경찰서에서는 즉각적으로 순찰차를 급파했다. 경찰관 박성호 신조를 붙고 평상시와 달리 비상대응 자세로 현장에 도착. 현관문을 밀쳐 들어가자 금속 타는 냄새와 섞인 기이한 제연기가 남아있음을 감지했다. 경찰 팀원들은 각자의 장갑과 수사도구를 착용하고 집요하게 주변을 살폈다. 창고 내부는 어둡고 차가웠으며 창문 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벽에 번진 그을음과 먼지 속에 반짝이고 있었다. 현장 한가운데 재더미 속에 검게 탄 뼈조각이 보였다. 현직 법의학자 백지원 즉각 휴대용 현미경으로 뼈 표면을 관찰했다. 이 구조는 분명히 인간의 사지뼈와 유사합니다. 표면에 높은 온도의 화상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후 백지원은 조심스럽게 특수 비닐백에 뼈조각을 담아보았다. 박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건 평범한 사고가 아닙니다. 일부러 불에 태워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이 순간부터 분위기는 단순한 발견 이상의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창고 바닥은 정리되지 않은 생활 쓰레기와 오래된 포대, 부서진 의자다리, 술병과 플라스틱 조각 등으로 어수선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환경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증거 확보에만 집중했다. 이 작은 뼈 조각이 혹시 더 큰 범죄의 단서라면? 모두의 머릿속엔 불길한 예감이 맴돌았다. 창고 벽의 일부는 불에 심하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한 구석엔 살짝 녹아붙은 금속 파편과 탄화된 옷감, 조각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은 재더미와 각종 잔해들을 수거해 증거로 봉인했고 출입구와 바닥 곳곳엔 미세한 신체의 흔적이나 추가적인 혈흔이 남아있지 않은지 직접 확인했다. 이날 아침의 발견은 단순한 뼈의 발견이 아닌 서울 전체를 뒤흔드는 연쇄살인 사건의 서막이었다.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은평구의 오래된 창고 안에서는 한국 범죄사에 남을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성호 팀장은 집요하게 무장기를 통해 이 현장은 전면 수색을 필요로 한다. 근처에 있는 모든 방광 카메라, 차량 이동 기록, 최근 실종 신고까지 총동원하라고 명령했다. 팀원들은 새로운 결정적 단서가 더 나타날까 숨죽여 조사를 이어갔다. 결연히 출동한 수사팀의 밤. 창고에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경찰 내부에 전파되자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즉시 전체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박성호 팀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요 팀원들을 일일이 호출하며 현장 중심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 그냥 넘길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접근하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박성호 팀장 옆에는 중2 김준호, 37세, 꾸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감식 능력으로 정평이 난 이현우 경위, 40세, 그리고 아직 젊지만 예리한 시각으로 신임받는 법의학 전문가 백지원, 32세가 차례로 집결했다. 각자 무전기와 장비를 챙기고 범죄 현장 사진기와 채집 도구를 재정비한 뒤 신속히 경찰차에 올라탔다.
검은 순찰차가 강변북로를 지나 은평구로 향할 때 창밖으로는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스쳐갔다. 하지만 이 안의 공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박성우 팀장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짧은 브리핑을 시작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현장 재확보, 주변 동선과 접근로를 체크하라. 누구든 수상하거나 어슬렁거리는 인물이 있으면 즉시 보고. 그날 밤 수사부 팀원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극도의 긴장감과 각오로 가득 찼다. 지난 몇 년간의 미해결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이현우 경위는 혹시나 이번에도 증거가 미약해지기 전에 현장 보존과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백지원과 손발을 맞췄다. 수사팀은 현장 도착과 동시에 역할을 분담했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이미 형사들이 창고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수색을 거듭했다. 새벽녘 박성호가 잠시 손을 모아 이번 사건 반드시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지치면 피해자 가족은 영영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외부적으론 일반적인 수사 과정으로 보였지만 내부에선 혹여나 놓칠세라 서로에게 반복적으로 지는 상황을 체크했다. 정보과와 협조를 통해 실종자 가족과 즉각 연락을 시도하고 각종 언론사 루트도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 사건 비밀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수사팀은 이날 밤샘 작업을 예고했다. OCC 타버린 천조각과 피해 흔적이 남긴 미스터리. 첫 감식이 끝난 직후 수사팀은 현장 한켠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된다. 바닥에 흩어진 잿더미 속에서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검고 두꺼운 천조각이었다. 기존 폐유류나 쓰레기에 섞인 얇은 섬유와 확연히 달랐다. 허옇게 남은 봉제선, 심하게 녹은 단추, 그리고 미세하게 남은 소각전 특유의 합성섬유 냄새.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불태워진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현우 경위는 천조각을 집어들고 곧장 램프 밑에 펼쳐두고 관찰했다. 이 재질, 일반적인 작업복이나 산업용 보호복 같아요. 불에 완전히 타지는 않고 부분적으로만 탄 걸로 봐선 누군가 단단히 감싼 채로 불을 놓은 건 아닐까요? 또 한 명의 형사는 천조각을 발견한 곳 근처 시멘트 바닥에 묘하게 이어진 젓갈색 얼룩과 물방울 자국을 포착했다. 빗물인지 낡은 오염인지 분간이 어려웠지만 기이하게도 이 얼룩은 구불구불 창고 안쪽에서 문 반대편 어둠 속 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이거 혹시... 백지원은 즉시 혈흔 바는 시험 키트를 꺼내 얼룩에 시약을 뿌렸다. 곧이어 창백하던 얼룩이 파랗게 들뜨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흔 반응 양성을 보였다. 단순히 누군가 다쳤다기엔 양이 많았고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흐른 상처인지 형태도 일정했다. 팀은 수평선처럼 이어지는 피해 자국과 함께 벽을 따라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한 좁은 통로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박스와 펠렛 사이 누군가 자주 드나든 듯 자국이 여러 개 포개져 있었다. 발바닥 자국 중 일부는 성인 남성의 구두, 또 일부는 크기가 작은 운동화 발자국임이 확인됐다. 박성호 팀장은 현장에서 잠시 멈춰 오래된 뼈 한 조각, 타버린 천조각, 그리고 말라붙은 피의 선명한 흔적. 이 창고를 무대로 누군가 고도의 계획하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아닙니까? 라며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다. 법의학 감식반은 곧장 타버린 천조각과 혈흔 얼룩, 미세 조직 샘플을 봉인하고 2차 현장감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고열에 의한 변화, 신체 부위 파악까지 가능하다. 시인 말고 동시에 팀은 창고 내부 곳곳을 더 세밀하게 수색했다. 난로와 스토브, 심지어 폐타이어 흔적까지 뒤졌는데
그중 벽에 그슬린 부분과 천조각 발견 지점 사이에는 인위적인 불의 두 번격이 있었다. 시인 말고 김준호는 현장 동선을 지도로 스케치하며 전체 경로와 배치, 각 물품과 혈흔 위치를 체크했다. 추측하기론 범인은 창고 바깥쪽 통로를 거쳐 비교적 사각지대가 많은 후문으로 피해자 혹은 시신을 이동시킨 후 불을 피워 결정적인 증거를 소각한 것이었다. 박성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찰을 언급했다. 시인 말고 결국 잘려나간 천조각, 타버린 외투의 섬유, 말라붙은 비의 선명한 길. 이는 단순한 형태적 증거가 아닌 앞으로 벌어질 더 거대한 연쇄살인의 서막을 예고하는 경고장에 가까웠다. 시인 말고 고매망쇼함 소름 끼치는 단서, 사라진 12명의 사람들. 폐창고에서 시작된 뼈조각 발견과 여러 현장 증거들은 단순히 한 건의 사건으로 국한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경찰 수사팀은 사소한 뼈 한 점에서부터 범인이 남긴 작은 흔적까지 모두 최대한의 경계심으로 처리했다. 수사의 속도가 붙을수록 검은 터널 끝에서 진짜 악몽이 고개를 들고 있음이 밝혀졌다. 시인 말고 박성호 팀장은 첫날 밤부터 팀원들에게 은평구 및 인근 자치구에서 지난 2년 동안 신고된 장기 실종 사건을 전부 검토해보라고 명령했다. 각 팀원들은 과거 미해결 실종 파일, 경찰 데이터베이스, 의료기록, 심지어 빈곤층 노숙인 센터의 신고 내역까지 한 건 한 건 대조했다. 시인 말고 컴퓨터 모니터에 수십 개의 이름과 나이, 실종 일시와 마지막 행적이 빼곡히 뜬다. 김준호는 눈을 매섭게 빛내며 단순 가출과 가족 분쟁, 외국 출국 사례는 일단 배제하고 특별히 2004년 상반기부터 2006년 초까지 은평구 및 연관구역에서 미해결인 미성년자 및 성인 남녀 실종자를 명단으로 뽑자고 기준을 정했다. 시인 말고 순식간에 필터링된 사건만 약 24건. 그중 대다수는 신고 일시, 인상착의, 가족 진술 등에 모호하거나 신고 후 소재가 파악된 경우였다. 하지만 남아있는 12건, 11명의 남성, 1명의 여성의 실종 기록은 기묘하게 겹치는 지점을 드러냈다. 시인 말고, 지인 말고, 분석. 12명의 실종자 명단. 시인 말고. 이현호와 백지원, 김준호가 각각 자신이 맡은 명단을 종이로 출력하고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다. 박성호 팀장은 노란 형광펜으로 각각의 공통점을 짚었다. 대부분 25도 45세 남성, 비교적 젊거나 중년 여성, 소수의 여성, 단 1명, 이하 이름 모두 미혼, 은둔형 또는 단독 생활. 실종전 대부분 은평구 혹은 인근 술집, 바, 노래방, 저가 모텔에서 목격. 직업군, 다양, 영업집, 프리랜서, 일용직, 기술자, 택시기사 등. 공통적으로 가족의 신고에 따르면 당시 다수는 새로운 사람 혹은 여성 지인을 만난다고 언급. 중복 실종 기간 2004년 3월, 2004년 9월 집중. 이현우는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연결고리가 희박한 유형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떠돌거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가족과의 접점이 거의 없던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 실종 신고 자체가 늦어졌고 당사자가 사라져도 초반에 주변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준호가 각 사례별로 일정표를 시각적으로 정리했다. 박성호는 그동안 수집된 증거사진과 방건 카메라 캡처 자료를 노트북으로 불러오며 실종자 4명의 이동 동선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성 피해자, 유일한 실종자 정하은. 특히 유일한 여성인 정하은의 사건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녀는 2004년 8월 은평구 대학로 인근 주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어 가족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에 따르면 그는 최근 알게 된 패셔너블한 언니와 자주 연락하며 바, 클럽 출입이 잦았다고 한다. 정하은의 핸드폰 기록에는 당시 만남을 가졌던 남성 실종자 1명과의 톡 대화, 그리고 미지의 여성 이름이 수시로 등장했다.
경찰은 범인의 유인망에 걸려들었거나 범행 사실을 눈치채고 제거됐을 가능성을 추적했다. 실종자 가족과의 고통스러운 만남. 경찰은 12명 전원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해 정황을 수집했다. 사건을 담당한 팀장 보좌관 배성민은 인터뷰 후 기록을 이렇게 정리했다. 전혀 싸움이나 사고짓 하지 않던 아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진 후 직장도 그만뒀다고만. 마지막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비슷하게 사라진 동료가 있다던데 경찰을 밝히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실종 가족들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덜어는 경찰에 대한 원망과 체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박성호 팀장은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연함으로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하나 증언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디지털과 물리적 단서의 조각 맞추기. 김준호는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를 추적해 마지막 통화 지역, ATM 인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했다. 또 팀원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떼자국, 심지어 치아 파편까지 12명 중 적어도 3-4명의 인상착의 소지품과 일치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법의학적 견해에서 엣지원은 뼈의 성장 상태, 치아 마모, 미랑 조직 내 니코틴 및 알코올 농도 등이 실종자들의 평소 생활 습관과 일치합니다. 신분 확인만 된다면 장기 실종자를 연쇄 피해자로 특정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적어도 40명 이상의 마지막 위치는 은평구 창고 주변 반경 2km 이내와 겹쳤다. 바, 노래방, 모텔, 외부인의 시선에서 안전한, 비교적 인적 드문 시간대에 주로 이동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사팀의 밤샘 작전과 압박, 경찰은 모든 실종자 자료를 벽에 붙여 타임라인과 지도를 만들었다. 작은 실종 사건 하나하나에서 선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결국 팀은 그해 10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밤낮을 쪼개 증거를 정리했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 출신지가 엇갈리지만 강박적 집착을 느끼게 하는 한 가지 공통점. 박성호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이건 유영하고 유령 같은 범인의 정체를 쫓는 싸움이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실종조사가 아니라 강력 살인범, 그것도 연쇄살인마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해라. 이현우는 패턴이 명확하다. 범인은 우발적이지 않고 피의자별로 신중하게 유인, 은폐, 증거인멸을 반복했다고 진단했다. 사회적 파장, 언론과 시민의 불안, 이윽고 샤심령 실종 사례가 내부 차원에서 집약 정리되면서 보도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언론 노출은 극도로 통제됐다. 강력 3팀, 지원팀, 과학수사팀 합동회의에서는 만약 피의자가 다시 움직인다면 또 다른 실종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반드시 패턴을 예측하고 조금이라도 겹치는 인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라고 당부했다. 입소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은평구 사람 사라짐의 저주, 패창고 근방 잔혹사 같은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경찰은 추후 가짜뉴스 유포 방지와 시민 불안을 달래기 위한 Q&A 자료까지 준비해야 했다. 실종자와 범인의 연결고리 탐색. 마지막으로 수사팀은 각 실종자가 최근 누구를 만났는지 통신기록,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일일이 역추적했다. 법의학자는 만약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면 지문, 머리카락 등 미세 단서가 반복적으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수거한 증거에서 동일 DNA 가능성을 기대했다. 놀랍게도 복수의 남성 실종자들은 정체불명의 여성 또는 처음 만난 새로운 친구를 언급했고 대부분이 은평구 또는 인근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남겨져 있었다. 심야거리의 목격자, 충격적 진술의 파장. 경찰의 연쇄 실종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며 주요 현장 인근의 탐문 및 목격자 확보 작업도 동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실질적 단서가 부족했던 시점,
수사반장이 특별히 주문했던 건 바로 현실적인 인간 목격 증거였다. 그래서 은평구 창고주의, 그리고 이어진 심야업소 밀집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탐문이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의 노점 아주머니.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은 폐창고 맞은편 골목에서 20년째 야채 노점을 이어온 김말순, 65세이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자 처음엔 본 적 없어요. 우리 동네에 별일 없어요. 라며 조심스러워했지만 박성호 팀장이 정중히 창고와 그 일대에서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없는지 되물었다. 김말수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2년 전쯤이었나? 새벽에 한참 정리하는데 그 창고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원래 야채 버리는 거 쓰레기 태운다고 생각했지. 그래도 요상한 날은 새벽 2, 3시 넘어서 갑자기 이상하게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섬뜩한 느낌이 났죠. 어떤 땐 바람결에 매캐한 냄새가 나던데 수 타는 냄새랑은 달랐어요. 고기 타는 듯. 그럴 땐 오히려 무서워서 더 가까이 안 가고 눈 질끈 감고 있었어요. 박성호 팀장은 연기가 피었을 때 그 주변에 불빛이나 인기척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아주머니는 희미하게 창고 쪽에 사람 그림자가 오가는 게 몇 번 보이긴 했죠. 긴 머리 여자가 멀찌감치 창고로 가는 것도 본 적 있어요. 근데 밤엔 워낙 시야가 안 좋고 혹시라도 동네 젊은이들이 위험한 짓 하면 어쩌나 싶어서 일부러 더 신경 안 썼지요. 그 진술은 수사팀에게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제공했다. 첫째, 창고 내 불법 활동은 주로 아주 늦은 밤, 이른 새벽에 이루어졌고 자정 근방의 슈퍼마켓 아저씨, 다음으로 창고에서 멀지 않은 24시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철민, 55세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속삭이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2004년 여름부터 가끔 아주 기묘한 손님을 봤어요. 슈퍼문을 닫기도 전에 방진복 같은 걸 입은 젊은 남자가 그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단발머리 여자가 같이 들어와서 10,000원권 여러 장으로 담배, 라이터, 음료수, 그리고 가끔씩 식용유나 세정제 같은 걸 대량으로 샀죠. 그때마다 느낌이 이상했죠. 밤 12시 넘었는데 둘이 조심조심 서로 말도 많이 안 하고 낭자는 손에 철봉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그는 짧은 침묵 뒤에 덧붙였다. 나중에 가게 CCTV 돌려보니 두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여자가 오늘은 빨리 끝낼 거야. 조용히 움직여. 라는 말을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서울 말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느릿하게 약간 남도 사투리 비슷했어요. 박 팀장은 즉각 CCTV 원본을 받아 확보했고 영상 전문가는 밤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명의 인물 특징,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경찰 스케치 전문가는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행동, 복장, 신체 특징 등을 CCTV 이미지와 결합해 현장 자료로 만들었다. 숨죽인 단골 포장마차 사장님, 이어 팀원들은 인근 메인거리 한 구석에서 20년 넘게 포장마차를 운영한 이복자, 62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진짜 생각하면 섬찟해요. 실종된다는 소문이 퍼진 뒤에야 이상한 점이 짚어요. 그때는 몰랐죠. 여름철만 되면 저녁 늦게 335 남자 손님들이 여기 어제 이상한 여자 손님 있었냐 고 일일이 물었어요. 그 여자 묘하게 화장을 진하게 한 데다 늘 얇은 스카프로 턱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내 포장마차 옆 테이블에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꽤 큰 소리로 떠들다 그 여자가 조용히 다가가서 뭐라 귓속말을 하더니 금방 친해진 척 손을 잡고 골목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이후 그 남자를 다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에 경찰은 실종자 명단과 대조를 시작했다. 포장마차 사장님은 이렇게 기억했다.
택시기사의 마지막 승객 보고 마지막으로 새벽 시간에 야간 근무를 하던 택시기사 박종무 48세 영창에 스스로 찾아와 실종자 중 한 명을 마지막으로 태운 기사라고 말했다. 기사는 새벽 4시쯤엔 항상 그쪽에서 택시 호출이 자주 들어왔고 모자와 마스크, 스카프까지 2중 3중으로 얼굴을 가린 여자 승차가 참 많았다며 이상하리만치 특정 구역으로만 내려달라는 승객이 많았음을 증언했다. 2004년 7월쯤이었죠. 누군가 바에서 취한 남자와 상발의 여성이 같이 요금 미리 계산하고 택시에 탔습니다. 여자는 뒷자리에서 남자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남자가 중간에 잠든 척했어요. 목적지가 은평구 구석진 곳이라 조금 이상했죠. 도착하면 여자가 돈 줄게, 내가 데려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현금을 두둑이 줬습니다. 남자는 거의 정신이 없었고 여자는 힘으로 떠밀듯 차 밖으로 데려가서 창고 방향으로 걸어갔죠. 솔직히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은 걸 저란 중 놓쳤다는 죄책감이 큽니다. 목격 진술의 파장. 이러한 일련의 목격자 진술과 CCTV, 상점 영수증, 택시기사의 호출 기록 등은 수사팀이 꾸준히 제기해온 특정 여성에 의한 유인 및 횡령, 살해, 패턴을 뒷받침하게끔 만들었다. 탐문 과정에서 수집된 시민들의 불안과 소문도 경찰 기록에 올랐다. 새벽에 혼자 다니면 안 된다. 바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 수사팀은 각 목격자의 진술 시간을 구체적으로 대조했고 박성호 팀장은 단순 실종이 반복된 것이 아니었다. 교묘한 심야 유인 및 공모, 2명의 인물, 긴 머리 여성과 방진복 남성, 범행 짝패의 존재가 명확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맨 처음 만난 장면에서 어김없이 이 여성이 핵심 교집합으로 등장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주기적으로 밤 10억 시 새벽 3시 사이 바, 노래방, 포장마차, 슈퍼마켓 등 동선이 약 4초 5회 반복되고 용의 여성이 직접 연계된 실종자는 7명 이상. 물리적, 금전적, 심리적으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적극적 행위로 패턴이 수립됐다. 결론과 수사의 분수령, 이처럼 진술 하나, 목격 하나가 모여 거대한 진실의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단 하나의 실수, 한 번의 방심이 수많은 이의 목숨을 뺏을 수 있음을 모두가 새삼 실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심야의 유령, 밤거리의 죽음의 여인이라는 단어가 돌기 시작했고 경찰서 내부 작전실 벽에는 밤 10억 시 새벽 3시, 패창고, 장발 여성, 낯선 남성이라는 핵심 단서 4가지를 의미하는 빨간 원이 그려졌다.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10여 개의 수수께끼의 용의자, 악녀와 그 공범, 미궁 속의 연결고리, 그리고 실마리. 경찰의 철야 수사와 수많은 탐문 조사의 끝에 한 가지 그림자가 점점 또렷하게 드러났다. 은평구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긴 머리의 여성과 철봉을 든 남성,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동한 흔적, 유출되지 않은 신분, 현장 주변의 불분명한 CCTV 영상, 이 모든 소문과 단서가 넓은 수사망 아래에서 한 점으로 좁혀지고 있었다. 박성호 팀장은 우선 데이터베이스와 드론을 동원하여 실종자들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인물들을 추적했다. 특히 은평구와 고양, 일산 등지의 바, 저가 모텔, 야간 편의점, 노래방 CCTV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하였다. 여성 용의자, 민지 혹은 하응,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 조사 결과 핵심 여성 용의자는 꺾고 패셔너블하면서도 노출을 최소화한 옷차림, 주로 밤 시간대만 활동하는 생활 패턴까지 철저한 위장술이었다.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분석된 여성은 신장 약 165cm 내외, 호리호리한 체형, 긴 생머리 혹은 가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졌고 때로는 명품 핸드백과 고가의 액세서리를 소품처럼 이용했다. 그녀는 실종자들에게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남기며 첫 만남부터 강렬하게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심층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금전적 목적이나 충동적 범행이 아니었다. 그녀는 표적으로 삼은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깊이 다가갔다. 낮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범행은 철저히 야간, 특히 새벽 밀토 사시 틈의 행동, 상대에 따라 성격과 말투를 극단적으로 변화시켰다. 경찰은 은평구와 인근 고시원 모텔 등지를 암행조사하며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성의 행적을 집중 탐문했다. 최근 발견된 피해자 중 한 명의 마지막 자동 인출기 CCTV 검증에서 바로 이 여성이 출금 안내를 해준다며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동행한 장면도 포착되었다. 남성 공범 조병철, 광기와 직착의 그림자. 여성과 짝을 이루는 남성 공범은 이미 부산 등지에서 사기, 절도, 폭력 전과가 있는 조병철, 가명 35세로 좁혀졌다. 그는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중키의 마른 체형, 거칠한 피부, 늘 야구모자 또는 방진복을 입고 항상 현장 사진을 찍거나 지문이 남지 않게 장갑을 끼는 습관이 있었다. 조병철은 직접 범죄의 주체라기보다는 여성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모든 실무와 뒤처리를 담당했다. 특히 용의자 커플은 범행 대상의 심리적, 물리적 방어선이 무너진 순간을 파고들었다. 여성은 빠른 친분 공세와 신뢰 구축, 약간의 애정 표현 또는 모험심 자극 방식으로 피해자를 이끌었다. 조병철은 뒤에서 목적지나 시간대, 이동 방법, 소각 등 증거인멸까지 치밀하게 조율했다. 사회적 위장과 완벽한 역할 분담. 팀원들은 주변 포장마차, 모텔 종업원, 슈퍼마켓, 야간 경비원 등 총 67명의 목격자 진술을 재분석하여 두 사람이 각각 홀로이거나 짝지어 움직인 결과에 집중했다. 심지어 범죄 현장과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가짜 명함, 명단, 대포통장, 가명 계좌 등을 활용해 현금과 자산 이동을 자유자재로 조작했다. 그들은 범행 수익을 곧장 강남의 편의점 현금 한정기를 이용해 끊어냈고 일회용 신용카드 등의 수법도 동원했다. 두 공범은 상황에 따라 연인 행세, 역할을 바꿨다. 얼굴을 합성한 듯 몽타주를 만들어도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만큼 변장이 능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버려진 외국산 일회용 폰을 반복 구매해 통신 추적을 회피했다. 심리 프로파일링 악력 코드와 실존적 결핍. 범죄 심리 전문가와 프로파일러가 투입되면서 특히 여성 용의자에 대한 진단이 구체화됐다. 이 여성은 일반적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극도의 남성 혐오 혹은 자신이 속한 낮은 계급에 대한 분노, 권력적 결핍이 결합되어 행동한다. 연쇄적 금전 갈취, 살인은 우발이 아닌 자신이 세상과 동등해지고자 하는 왜곡된 유희극이자 복수극이다. 이런 유형은 일반적 여성 범죄자와 달리 가해와 은폐의 주체가 모두 여성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한 변종 사례로 간주되었다. 한 배경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냈다. 경찰의 큰 그림, 함정 수사와 추적 강화. 수사팀은 용의자 커플의 예상 동선과 범행 루틴을 프로파일링하여 함정 수사, 디코이 오퍼레이션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강력반 네트워크와 연계해 최근 실종자들과 연관된 금융거래, 민간 CCTV비, 교통카드 이력, 대포폰 판매점 기록까지 모두 동시 추적하였다. 조용하지만 끈질긴 수사 과정에서 결국 한 모텔 직원이 민지라는 손님, 최근에만 2번이나 밤 2시에 남자와 들어와 아침에 조용히 빠져나갔다는 제보를 내놓았다.
경찰은 곧장 숙박고 명단, 출입 영상, DNA 흔적 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여성 민지, 하은과 외모가 비슷한 여경을 투입, 심야에 유은과 파에 잠입시켰고 남성 혼자 돌아다니는 미끼 요원들을 배치했다. 심야의 악녀 실체, 그리고 사회적 충격. 이처럼 수사팀은 전례 없는 집요함으로 용의자들의 실체를 조각 갖췄다. 이들은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이면 폐허 창고와 쇠락한 모텔, 그리고 모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해 희생자들을 노렸다. 결국 밝혀진 심야의 악녀와 그 공범에 대한 소문은 서울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졌다. 언론과 신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밤거리의 유혹과 죽음, 은평의 악녀, 창고 살인마 커플 같은 키워드가 퍼졌고 심야 출입 통제, 여성 목격주의보, 노숙인 권익보호 캠페인 등 후속 조치가 쏟아졌다. 박성호 팀장은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사회적 맹점을 교묘히 파고든 교활한 연쇄살인범이라고 단언했다. 마침내 빛이 새어든 새벽, 범인들은 점점 좁혀지는 수사망을 망각한 채 또 다른 희생자를 노릴 수 없게 되었다. 경찰은 연쇄살인과 마침내 세상의 빛 아래로 꺼내놓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쥐게 되었다. 유혹과 살인, 그리고 강탈, 치밀하게 짜여진 범죄 조직의 실체, 사냥은 밤에 시작된다. 악녀와 연쇄범의 의식. 진실이 드러나면서 수사팀과 사회 모두는 경악했다. 이들은 단순한 불황자가 아니었다. 혐오와 탐욕, 오랜 원한과 사회적 결핍이 얽힌 자들이었다. 범죄의 시작은 늘 밤이었다. 서울의 네온이 꺼질 무렵 2명의 공범은 거리와 술집, 그리고 폐창고의 그늘을 맴돌았다. 여자는 늘 미용실에서 갓 손질한 듯한 머리에 옅은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다. 그는 새로운 얼굴, 따뜻한 대화, 그리고 자신만의 의도적 친절로 목표 남성에게 다가갔다. 육감적인 몸짓과 웃음으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든 뒤 자연스럽게 동행을 제안했다. 유혹이라는 함정, 각본처럼 짜여진 접근. 처음 만나는 남자는 대부분 술에 약한 편이거나 외로움에 취약한 이들이었다. 두 사람은 짜여진 극본처럼 역할을 분담했다. 여성 용의자는 바, 노래방, 포장마차에서 먼저 말을 걸었고 적당한 농담과 추기가 오가며 신뢰를 쌓았다. 때로는 마실 곳을 더 아느냐, 근처에 좋은 장소를 알고 있다는 식의 대화가 이어졌다. 정신없이 그녀를 따라 박닥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성 공범, 늘 조용히 뒤에서 눈을 빛내던 그 남자가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대화를 리드하지 않았으나 언제나 곁에 있었고 무언의 위압감과 결연한 행동으로 대상의 행동 반경을 제한했다. 죽음의 창고, 완벽한 은폐 공간의 설계. 거대한 계획은 대부분 취객 또는 고립된 상황의 희생자를 은평구 외곽 노후 폐창고로 이끌며 시작됐다. 여성은 담요나 음료수를 건네며 피해자의 안심을 유도했고 이 창고는 방범 카메라 사각지대, 출입 흔적이 거의 없는 곳에 위치했고 방안은 묘하게 분할해 음침한 통로와 은신 공간이 수년간 유지되었다. 도착 즉시 남성 공범은 문을 잠그고 외부와의 연결수단,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강탈과 살해 뒤 치밀한 증거 파기 절차. 피해자를 제압한 뒤 범인들은 가장 먼저 은행 현금 카드, 휴대전화, 지갑 등의 금품을 확보했다. 도난품은 곧장 새벽 시간대에 외부 현금 환전기 또는 알선책을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다. 특히 범인들은 냄새 및 화재 유발 위험을 계산해 여성 용의자는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늦게 들어간다, 여행 중이라 속이는 메시지를 남겼다. 소지품 회수, 은닉용 신분증 조작 등 실무를 빠르게 수행했다.
악인의 일상,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경계와 본심을 감춘다. 이 범죄 커플은 범행이 없는 날은 평범한 시민의 모습을 가장했다. 시제로 경찰이 주간 탐문을 진행할 때 여성은 때로는 반정한 도서관 회원, 인터넷 카페 관리자, 바리스타나 멋쟁이 손님으로 위장하며 여러 장소를 드나들었고, 남성은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또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조용한 청년처럼 색다른 옷차림과 태도를 보여 누구의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았다. 조직화된 범죄의 확장, 범행지역, 대상, 공범, 알선책 네트워크. 수사가 확장되면서 경찰은 이 커플이 은평구뿐 아니라 또한 경찰은 암시장에서 현금 세탁을 도운 제3의 알선책, 범죄 수익 일부는 코인 거래소, 대포계좌, 택배 수거, 직거래 방식 등 인터넷과 전통 범죄 방식을 넘나드는 현대적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고양, 일산, 심지어 잠깐씩 영등포, 동대문 등에까지 나타나 실종 위험군, 외로운 남성 여성, 일용직, 단기 고시생, 도심 미등록 아르바이트생까지 노렸다는 점을 밝혀냈다. 제 범인들의 심리 속, 왜 죽이고 왜 강탈했는가? 프로파일러는 악녀의 심리에 집중했다. 그가 남성 공범을 선택한 이유도 남성 공범 역시 어릴 적 범죄와 방인, 가정폭력 등 사회적 결핍을 지녔으며, 그녀는 남성 사회와 가족, 애정 욕구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은 성장기를 가졌다. 현실적 실패감과 외로움, 그리고 자기 혐오가 섞인 심적 공허가 타인에 대한 유린, 유혹, 죽임, 빼앗기이라는 깃트인 승리감으로 표출되었다. 수사망이 조여오자 악녀 커플의 최후 몸부림, 시신 소각 흔적, 명의 도용, CCTV, 2차 브로커의 자금 이동 내역. 이들은 경찰의 감시선을 피해 특히 경찰은 피해자 중 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접촉된 사례까지 싹쓸이식 재조사에 착수. 일회용 폰 데이터가 하나씩 해독되는 순간마다 범인들은 노숙인 직결지, 24시간 찜질방, 버려진 고시텔 등을 전전하며 흔적을 감추려 했다. 제사회적 충격, 밤거리가 두렵다.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서울과 전국 시민사회에 무시무시한 공포를 남겼다. 언론은 사건의 이면에 도사린 현대사회 소외, 도시 속 고립과 밤늦게 귀가하는 직장인, 유흥업 종사자, 노숙인, 청년들이 절대 낯선 일을 따라가지 말 것, 심야 시간대는 무조건 2인 1조 이동, 이라는 새로운 생존 수칙을 스스로 세우고, 심지어 SNS에는 범죄 징후 체크리스트, 의심스러운 인물을 목격했을 때 신고, 경찰 요령, 폐창고 어두운 골목주의 캠페인까지 시작됐다. 극적인 포위 작전과 검거 열링, 수개월에 걸친 집요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 그늘진 전당포와 암시장 내역, 용의자들이 들렀다고 의심되는 모텔 숙박 명부, 현금 인출기 주변의 CCTV 영상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강력 3팀과 정보과, 그리고 은평경찰서 전 직원이 동원된 특별수사반은 작은 실수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지막 그림자, 수사망을 빠져나가려는 악녀 커플. 민지 하은으로 추정되는 여자는 체포가 임박하자 신분 위조에 더욱 집착했다. 며칠 연속 렌즈와 머리카락, 화장법까지 달리한 채 도시 이곳저곳을 오가며 잠적을 노렸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혹시라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조병철 역시 불안한 내색 없이 야구모자와 방진복으로 얼굴을 가렸고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을 갈아치웠다. 심야의 모텔, 고시텔, 찜질방을 전전하며 압수수색 기동팀의 동선을 계속 바꿔댔다. 함정수사와 3중 포위 작전의 전개. 수사팀은 먼저 용의자들이 최근 며칠 새 반복적으로 들렀던 고향 외곽의 한 빌라촌의 잠복을 시작했다. 수사팀이 넓힌 포위망은 다음과 같다. 특별수사관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 3대,
인근 골목을 순환하는 변장 요원, 옥상 CCTV 무인 감시 장치를 이용해 빌라 주변을 24시간 감시했다. 상가 주변 미용실, 편의점 종업원들에게도 절대로 수상한 사람이 들어와도 즉시 연락 달라는 경고문을 알게 모르게 남겼다. 내실에 의한 주거지 주변 감시. 9명이 번갈아가며 빌라 입구를 지키고 각층 계단과 엘리베이터, 비상구까지 탐문했다. 금융거래 트래킹. 경찰은 알선책을 가장해 용의자가 금품을 빼내는 순간을 노리고 실제 현금 인출기를 미끼 삼아 국지적으로 작전 지역을 좁혀갔다. 휴대폰 및 교통카드 추적. 조병철이 새로 구매한 일회용 폰의 신호를 포착해 송수신 거리를 분석했고 택시 탑승 내역, 대중교통 카드 사용 시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함정 투입. 여성 요원 2명을 목격자 증언에 맞춰 분장시켜 주변 바와 모텔, 편의점에 미끼로 투입했다. 도주와 긴장, 신경전. 첫 검거의 찰나, 혈관이 마비되는 듯한 긴장 속에 포위 개시를 외쳤다. 박성호 팀장과 김준호, 이현우 경위, 그리고 강력반 요원 6인명이 사방에서 빌라를 봉쇄했다. 여성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밤, 도시 속 좁고 쫓기는 그림자. 민지 하은은 예상대로 이 시간 뒤 서울 시내 또 다른 지하철역 근처에서 포착되었다. 그녀는 낌새를 채자 지하철 선로 쪽으로 전력 질주했으나 곳곳에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차단선을 쳤다. 3개월간 잠복하며 수집한 패턴대로 그녀는 밤 10시 40분 요금소 근처 물품 보관함에서 짐을 찾고 있었다. 경찰은 민가 지붕, 굴다리, 역 출입구 등 4방향에서 동시에 좁혀 들어갔다. 체포 후 현장 감식과 압도적 증거의 확보, 두 용의자의 집과 은닉 창고, 모텔 객실, 차량에서는 그동안 쌓인 수십 건의 피해자 명의 서류, 뼈 조각 혹은 소각된 휴대전화, 타버린 명품 핸드백, 작물로 가득 찬 상자가 발견됐다. 경찰 지문 감식반은 발견된 장갑, 내 외부, 소각 잔여물, 도구류, 금속 뭉치, 그리고 단추, 치아와 맞닿은 부분까지 각종 미세 지문과 DNA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들이 사용한 폐창고 한 구석에서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마지막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목시계와 신분증 팝탄, 태워진 오천이 밀봉된 증거 봉투에 담겨 나왔다. 취조실, 침묵, 냉소, 그리고 첫 자백. 검거된 두 사람은 초반엔 철저히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경찰은 확보한 현장 사진과 피해자별 물증, 방대한 자금 흐름, 그리고 서로 교환한 문자, 음성 녹음 등 디지털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적 압박을 높였다. 그 자백이 나오자 민지 하은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민지 하은은 난 잘 모르겠다. 변호사를 불러달라.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조병철 역시 단순 작물 알선, 운반만 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마지막 밤, 진실 앞으로 한 걸음. 사건의 진상은 단순한 강탈,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다. 경찰관들은 밤을 새웠지만 피로와 허탈, 그리고 안도감이 교차했다. 언론은 은평구 연쇄살인 커플 검거라는 속보를 타전했다. 피해 리스트, 이른 날짜별 접근 메모, 강탈 구조, 타임라인, 공모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 심야, 유혹, 강탈, 살인, 증거, 소각, 자산 분배까지 완벽에 가까운 절차가 검거로 무너진 순간이었다. 피보다 차가운 자백, 연쇄살인의 시나리오가 드러나다. 신문실의 밤, 두려움과 냉소가 교차하다. 12월의 밤, 경찰서 신문실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다. 박성 시간, 폐창고의 그 그을린 뿅앞이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잡혀온 두 용의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미동도 후회도 두려움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특수수사관팀이 교대로 신문에 투입되었지만 초반에는 모두가 기대한 자백 대신 침묵과 냉소, 완벽에 가까운 방어막만이 돌아왔다. 첫 균열. 조병철의 무너진 방어선. 신문 사흘째 밤, 조병철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지가, 아니 하은이가 표적을 고르면 난 기처리를 했다. 죽은 직후 금품을 챙기고 시신을 정리했다. 처음엔 그저 돈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우리 일은 게임처럼 남의 목숨은 숫자에 불과했다. 경찰은 조의 자백을 디지털 녹음기로 체증하며 사건별 시간, 장소, 피해자 특성에 대한 상세 진술을 유도했다. 나는 직접 죽인 적 없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형사들은 조직적 공모와 협박의 증거를 차례로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얼굴만큼은 회색빛으로 굳어 있었다. 주범 하은의 차가운 계획, 모든 것은 그녀의 무대에서. 형사들은 곧장 진짜 메인 타깃, 하은에게 신문 방향을 틀었다. 하은은 서서히 그러나 충격적일 만큼 논리적으로 범행의 컨셉, 각본, 그리고 실행 단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냉정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한마디에 신문실 전체가 싸늘해졌다. 양반 물색. 외로운 남자, 가족과 연락 없는 사람, 현금 많은 날, 술에 약한 사람만 추렸다. 절대 호기심만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2단계, 유혹과 신뢰 심기. 내가 다가가면 남자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도움이나 공감에 공주려 있었다. 진심, 연민, 대화, 유혹. 모두 연기였다. 3단계, 고립 격리와 분리의식. 절대 늦은 밤, 카메라 없는 구역, 내가 통제 가능한 공간, 피해자는 이미 그때부터 내 손아귀였다. 4단계, 실행과 동행. 상대가 가장 약해진 순간 조병철에게 신호를 주었다. 무력화하면 바로 가방, 지갑, 폰을 넘기도록 강요했고 두려움에 얼어붙은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 없었다. 5단계, 내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숨막히는 벽들 틈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진 날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형사들은 경악하며 재차 되물었다. 죄책감은 꿈에 찾아오지 않는가? 하은의 대답은 무미 건조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언제부터인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야. 남의 삶과 죽음을 조종하는 게 내가 살아있단 증명이었지. 희생자 선정의 냉정한 원칙, 그리고 조직범죄의 메커니즘. 하은의 자백에는 사냥감 선택을 위한 세밀한 원칙과 매번 바뀌는 접근 유인법이 시스템처럼 자리 잡아 있었다. 조병철은 덧붙인다. 하은은 절대로 단순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숫자와 통계처럼 내가 백업하고 경로를 청소하면 그녀가 직접 마지막 손짓을 했다. 이 커플은 범행의 모든 과정을 일기장과 암묵적 신호, 현장별 체크리스트, 작물 브로커를 통한 회수 후 분배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이메일, 일상 루틴까지 정교하게 분석하고 탐색했다. 도시 외곽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을 노려 무관심한 사회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경찰에게 남은 충격과 사회적 파문. 신문실의 형사들은 피로와 분노, 허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어떤 형사는 몰래 눈물을 훔쳤고 민지 하은은 마지막 진술에서 나는 더 이상 바꿀 게 없다. 누군가 내 존재를 지우려 해도 이 기록과 기억은 남을 것이라고 남겼다. 서울 사회와 언론은 이 냉정하고 체계적인 범죄의 각본에 아연실색했고 박성호 팀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이런 범죄에서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건 오직 피해자 이름을 잊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차가운 결론. 신문 마지막 날. 경찰은 10인명 피해자 각각의 신상, 사망 경위, 범행 순서, 범죄 조직 자금 흐름까지 모든 사실을 기록했다. 검찰은 즉각 기소했고 사회적 트라우마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로써 사랑과 연민, 도시는 냉정한 계획 아래 피해 시체로 남았다. 하지만 경찰의 집념과 기록, 피해자의 이름은 계속 다음 시대의 경고로 남는다. 피로 물든 결말과 정의의 심판. 긴 고통의 끝, 법정의 선자들. 긴 수사와 치밀한 조사, 그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을 지나 드디어 2명의 연쇄살인 피고인, 민지, 하은, 조병철은 서울지방법원 대심판정에 세워졌다. 법정에는 이미 압수된 증거물, 심리 기록, 피의자 진술, 과학수사대 보고서 등 수백 쪽에 달하는 기록을 근거로 10여 명이 넘는 피해자 가족과 친족, 수많은 언론, 각종 시민단체가 참관석을 가득 메웠다. 형사 재판은 통상적 절차와 달리 특별 공개로 진행되었다. 대법원장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 범죄사에 남을 비극이라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예외적 판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피해자 가족의 절규, 증인의 눈물. 법정 분위기는 차갑고 절박했다. 또 다른 어머니는 내 아들은 실종되고도 오랫동안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다. 이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아이를 찾아 헤맸을 것이라 절규했다. 심지어 수사팀의 이현우 경위도 증인석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경찰은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자 밤을 새웠다. 이들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도시의 그늘에서 수십 명의 삶을 짓밟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가족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단상에 올라 내 아이는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고생만 하다 힘들게 살아왔다. 우리에게 고작 뼈 한 조각, 시계 조각만 돌아왔다. 며 무거운 고통, 원망, 그리고 정의 실현을 호소했다. 피고인의 냉랭함과 뒤늦은 균열 하은안이 바뀌지 않았다. 판사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직접 물었을 때도 그는 짧게 내가 받은 세상의 편견, 외로움, 상처,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고만 답했다. 조병철은 이따금 눈을 피하며 나도 처음엔 돈과 복수뿐이었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며 마지막엔 흐느꼈다. 법정에서는 두 피고인의 심리, 성장 환경, 범행 당시 의도, 반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 심리평가도 이루어졌다. 피해 기록과 구체적 판결, 오랜 공방 끝에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낭독했다. 본 법원은 피고 하은 민지 엔터 인자해 연쇄살인, 강도살인, 증거인멸, 신분 변조, 연쇄 강탈 등의 모든 사항을 인정한다. 인간 생명을 도구처럼 거래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노리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모, 계획성, 잔혹성 또한 전례 없는 수준이다. 그 결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조병철 피고인은 범행 가담, 직접적 폭력, 자산 강탈, 시신은닉 및 파괴, 범죄 수익 세탁 등에 관여하여 사회 기감이 불가능하다 판단됨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문이 읽히는 내내
방청석에선 숨죽인 탄식과 오열, 누군가의 절규가 들려왔다. 언론, 법과 사회, 그리고 남겨진 연쇄살인 커플 사형 판결, 사회적 안전망 허점 통렬히 드러나 등 대대적인 특집을 보도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응보의 형벌이 아니라 새로 제정된 야간 실종자 보호 강화법, SNS에서는 피해자 이름을 넣은 추모 태그, 누구나 저마다의 그늘에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계, 도시 고립자에 대한 복지, 통합, 지자체 순찰 강화 촉구가 힘을 얻었다. 경찰의 숙고와 다시 돌아온 침묵, 마지막 판결 교도관 이송이 마무리된 밤. 정의란 무엇인가? 법과 증거, 논리와 인간애가 만나는 한계. 피해자 가족들은 위패를 안고 눈물 지었고 한편 티고 하은 닌지에노 신분번호와 이름마저 영원히 삭제된 채 박성호 팀장은 꺼져가는 담배를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영원히 남은 찬 경고와 슬픔. 사건의 여운은 법과 도시,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의 냉정한 경고로 남았다. 그 밤, 정의는 형식적으로는 승리했으나 어둠 속 유혹에 속지 말 것, 사회로부터 고립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을 것, 그리고 증오의 끝, 무관심의 한계에서 비극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